2016년 문화예술계와 세상에 충격을 준 비극적 사건,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희 위원이시기도 하고요. 현장 분류 등을 통해 접수된 조사 신청권, 그다음에 또 관련 산하기관들의 임원들에 대한 인사 문제. 좀 기억에 보도록 까마득한 일로 여겨지지만 블랙리스트와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 그 이후 후폭풍까지 재발 방지 과제와 남은 쟁점을 논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다를 만들어가는 국민 주권 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 안진걸 박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민이 주인되고 그 국민이 가장 하고 싶은 말 또 하고 싶은 예술, 문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죠.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가장 귀중한 국민들의 자유로 규정해 놓은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문화예술인들의 생각을 가두고 제대로 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네. 탄압하고 이래 활동 억압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 규명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인 개인과 단체들을 한 10,000명 망라해서 감시하고 그리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정부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성향을 파악하고 그걸 관리했던 그런 사건인 거죠.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이 조직적으로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건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장 예술가들까지 참여해서 꾸려졌고요. 책임자는 누구냐, 그리고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도 개선은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권고까지 했습니다. 지난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 결과에 대한 종합 발표가 있던 지난 5월 2017년 7월 31일에 출범, 총 144건의 진상조사를 진행하며 블랙리스트 실행을 확인했는데요. 행정 관리에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국가 단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정부의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조사 분류하여 이를 관리한 문건과 내용을 말합니다. 단순한 지원 배제가 아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는 물론 창작과 표현 활동을 검열하여 활동이 위축되도록 통제와 차별을 가했는데요. 공연, 출판,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명단을 취합한 결과 그 규모만 총 9,273개. 블랙리스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으로 기획되어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기반 정비 계획으로 발전 실행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성향을 검증한 것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제도적 불이익을 주는 형태였는데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몇 가지의 오해나 혹은 잘못 접근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블랙리스트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배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위원회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한 것처럼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원 배제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찰, 감시, 그다음 또 협박, 그리고 심지어 또 수많은 국가 행정과 국가 권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불법 행위들이 포함된 국가폭력, 국가범죄입니다. 진상조사 활동 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으로 130명 중 26명은 수사 의뢰를, 104명에게는 징계를 공고했는데요. 하지만 처벌이 해결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것을 한국 사회가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의미화하고 토론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대안을 찾는 데는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11개월의 활동은 정말 지금 바로 꼭 해야 되는, 이 정부에서 해야 되는 조사를 한 거고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민주화 사건들도 그렇고 국가폭력, 국가범죄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더 조사를 하고 밝혀내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이런 거를 반복하지 않을까.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 9년 동안의 이 정권에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탄압과 괴롭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준비하는 어떤 공연, 전시, 작품 곳곳마다 권력의 음습한 그림자가 이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심지어는 당연히 받아야 될 재정 지원까지도 다 끊어서 이분들을 고사시키려고 했던 상황도 사실로 밝혀졌죠. 네네. 그런데 이런 게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것만이 문제는 아닌 거죠. 리스트를 만들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정부가 검열을 통해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국가폭력이자 위헌적인 범죄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돼서 많은 고통을 받은 예술인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렇게 문화예술을 국가 권력의 테두리에 가둬놓고 관변화시키면 그 문화예술에는 감동이나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다 확인할 수 있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개개인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국민들 또 세계 시민들이 누려야 될 대한민국의 발전된 문화예술을 저해하고 오히려 침체시키는 아주 잘못된 결과도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서울 마포구. 이곳에서는 뜻깊은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맞아 평화 관계의 뜻을 이어가는 바람으로 한국과 북한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그림이 전시 중인데요. 남과 북 경계를 뛰어넘는 작가들의 열정이 담긴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북한 미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화가부터 국내 백두살 최고령 현역 김병기 화가의 작품까지 남북 현대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한 폭의 그림, 민중미술의 거장 이목상 화가의 봄바람 427입니다. 바람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바람, 부는 바람. 또 한 가지는 희망. 무슨 바람,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봄바람, 봄의 희망, 봄에 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부는 하나의 춘풍, 꽃바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화가는 촛불을 든 광장에서 시민들과 어울려 박을 터뜨리고 공을 굴리고 붓글씨를 쓰며 블랙리스트에 저항했습니다. 청년 같은 열정, 거침없는 작품 활동의 원동력이 궁금한데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비굴하고 어디에 붙어서 아부하고 권력에 고개 숙이고 헛웃음 지면서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없지 않겠냐. 그건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모두의 저는 아주 소박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나름 같이 즐겁게 하여튼 놀면서 판을 벌였던 것 중에 하나죠. 예술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화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작품이 전시회에서 내려지는 수모를 겪고도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집요한 검열과 감시 속에서도 작품 활동을 이어갔지만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뭐 격세지감이 있죠. 아무래도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만 하겠습니까? 진짜 그때는 끔찍했으니까. 일단 뭐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삶 자체가 복원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의 길을 찾는 화가는 블랙리스트 없는 세상, 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어봅니다. 지금 두 분을 째려보고 있어요. 잘해봐라. 너희 몸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최성명, 이 사람은 이제 좀 탐색 정신이 들어.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전공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장을 많이 펼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가들을 괴롭혔는데요. 그 중에는 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풍자하는 그림과 퍼포먼스로 유명한 이하 작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2번이나 오르고 갖은 탄압을 받았지만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힘은 세상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전하는 것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하의 풍자일기라고 그 장면입니다. 그날의 이슈들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릴 수는 없고요. 그리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해상도 큰 이미지들을 막 불러와서 이렇게 포토샵에서 합성을 합니다. 콜라주처럼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귀여운 독재자 시리즈, 눈물 연작, 동물 시리즈 등 현실과 상상력을 결합한 재기발랄함이 특징인 이하 작가의 작품들. 지난 광화문 광장에서 선보인 후 관심을 받은 샤먼 코리아.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추가하며 다양한 버전으로 작품을 완성합니다.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 마무리 단계인데 이 걸쭉한 물감을 칠하는 이유가 이거를 이 입체로다가 이렇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다가 이 물감을 발라서 이렇게 불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리를 갤러리 삼아 퍼포먼스를 하고 전국을 순회하기도 하는 이하 작가는 수십 차례 법정에 섰고 끊임없는 미행과 감시를 받았습니다. 재기발랄하게 권력을 풍자하고 꼬집는 화가라도 공권력에 기소되는 상황은 반복될수록 익숙해지지 않고 두려움을 안겨주기만 했는데요. 이거 저항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판정에 일주일에 2-3번씩 가다 보면요, 그 몇 달 동안 그러면요 아주 진절머리 납니다. 문학과 출판 분야에도 블랙리스트는 손길이 닿았습니다. 얼마 전 출판협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문화예술계를 좌파가 주도하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 좌파를 척결해야 되고 적출해야 되고, 또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종도서 사업을 하청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도서 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출판 도서의 가치에 맞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지식의 전달이라든지 어떤 출판 문화의 진흥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이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산업진흥원은 고유 사업은 부재하고 세종도서 선정 사업 현존의 왜곡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인데요. 출판계에서는 다양한 국가 주도 사업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장이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세종도서 선정 사업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시행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중입니다.
보완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들이 문화 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원칙이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문화 발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 발전, 문화 산업의 주체들이 어떤 창의성 그리고 어떤 자유로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에 이제 정부나 관의 역할들이 제한돼야 한다라는 것들이 뭐 이미 검증된 바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참으로 안타깝게도 정말 다방면에서 일상적으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지난 정권에서 괴롭히고 억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할 문화예술계가 감시와 통제에 의해서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했던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되 그러나 간섭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비단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서도 문화예술인들은 내버려 두고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한국의 그동안의 발전된 문화예술 바탕에서 세계적인 문화예술을 우리가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런 문화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법과 제도도 이번에 개선이 다 될 테고, 또 그 문화예술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인식도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이 이제 문화예술계의 입장이고요. 지난 추석 명절 때 1인 시위를 하거나 강력한 규탄의 성명들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어떤 목소리들을 내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 계획을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진상조사위의 수사 의뢰 보고자 중에 이미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고발되어 있는 에 대해서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은 주의 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모두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 의뢰 대상자는 7명, 징계 대신 주의 12명으로 내려진 결론. 블랙리스트에 반발해 예술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만든 거리 무대 블랙 텐트. 2017년 1월 7일 박근혜 정부가 발행한 블랙리스트 사태. 정부가 외면한 세월호,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작품을 무대에 올려 관객인 시민들이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짜 맛있어. 아무도 못될 것 같다까. 아버지. 아무도 못될 것 같다까.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노래와 춤, 연극으로 쉼없이 예술 저항이 이루어졌던 광화문 광장의 무대는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장을 떠나 무대로 돌아간 연극인들을 만나기 위해 대학로의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11월에 있을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배우들. 땀과 열기로 온도가 훌쩍 올라간 연습실 한쪽. 배우들과 함께 몸을 풀고 있는 한 사람. 광화문 캠핑촌 연극인 텐트 방장으로 그곳을 지켰던 극단 고래의 이혜성 대표를 만났습니다. 릴렉스 된 상태에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시선을 바라봅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예술작품들을 다양하게 편견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예술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들에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민주주의고, 근데 특정한 작품들을 배제시켜버리고 소수의 작품만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정책을 썼던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 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배제된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블랙텐트를 쳐서 시민들과 만났죠. 직접 만났죠. 그래, 그러면은 뭐 공적 지원금을 주지 않고 공공극장에서 그런 소재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접 만나겠다.
뭐 국적증명 없이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섰던 거죠. 사회 문제점과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연출하는 이혜성 대표.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약자를 상징하는 비명자라는 존재를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아픔과 고통을 춤과 연기로 풀어내는데요.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았던 광화문 광장에서의 경험과 시대 정신을 연극에 담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이혜성 대표. 그리고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배우들. 5박자 안에서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흥겨움이 나오다 보니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이 무시하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5박자 이렇게 되면서 오므렸다 폈다를 만드세요.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블랙리스트와 싸웠던 문화예술인들은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기다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라는 대표적으로 블랙리스트 사태가 되겠죠. 진상조사하고 뭐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어떤 정책을 해야 할지 뭐 같이 연구하고 그런 뭐 진상조사위라든지 제도개선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의 이제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막 나오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진상조사위에 징계 공고안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문체부에서 또 얼마 전에 이행 계획 발표가 있고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지금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이 많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 때 문화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고 이후 작가들이 연대하는 한국작가회의의 사무총장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을 보내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블랙리스트 현장을 버텨냈던 정우영 시인. 피해를 당한 당사자이자 동료들의 피해를 가까이서 지켜본 시인이 오랜 침묵의 시간을 지나 8년 만에 작품 활동을 재개하고 시집을 냈습니다. 이번 시집은 좀 제가 그 사이에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다고 하는 게 그냥 앓고 마는 건 아니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때도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묶으려고 보니까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이명박, 박근혜 이때가 우리 정신이나 혹은 사회로 봤을 때는 뭐 죽음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것을 문학적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이제 제가 표제작으로 삼은 활의 기대다 같은 경우에는 언뜻 들으면 화살 쏘는 활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 살아있음, 삶으로서의 활, 그 한자 활에 기대서 우리가 좀 세상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서 표제작도 활의 기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러한 활의 세상이 좀 싱그럽게 펼쳐졌으면 하는 시적 의도가 있다면 그런 게 이번 시집에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달라진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내려간 시인의 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가 더 아쉬운데요.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다면 예술인들에게는 예술농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상상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봤다, 침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박근혜 이 10년 동안 정권이 유지되면서 문화예술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암흑기이고 또 정신적으로 보면은 공황 상태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죠. 시인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실행한 당사자의 반성과 처벌이 있어야지만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 이거 문학 사업이 있는데 관료들이 문학 사업을 일일이 심사할 수 없거든요. 누가 하냐면 문인들이 합니다. 예술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술인들이 심사를 해요. 그리고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기준을 제시하겠죠. 이런 거는 좀 빼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심사했는데 심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 경우 새로운 표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우리 의도는 이랬는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하면 거기에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심사한 A라는 심사표가 있는데 발표될 때는 B라는 심사표로 발표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문인이나 예술인이나 혹은 출판인들 중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나 이제 잘못했다. 나 이거 용서를 바란다. 혹은 야 내가 그때 돌아보니까 이게 사과할 만한데 사과를 못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잘 봤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야기했던 구조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어떤 범죄적 가담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되는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지 않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해결되었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뭔가 거기에 대한 매듭이 확실히 지어져야지 다시 관계도 개선되고 그 바탕에서 제대로 문화예술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침해되었던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없어야 될 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그런 블랙리스트의 잔재들이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또 생존권 관련된 블랙리스트는 영원히 없어져야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다고 제가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규명,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중한 대책을 호소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주권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 오늘도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